곳곳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하루의 중심에서 세상을 읽어드리는 스픽스의 1, 2, 3, 4. 오늘은 30분 먼저 찾아뵙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강두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고생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부담감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힘듭니다. 예. 최고위원 자리가요? 최고위원 자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정책 사항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로 어떻게 부담스럽고 힘드신지 좀 이따 들어보고요. 터줏대감이시죠? 전계환 스픽스 대표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전당대회가 이제 종반이 있다고 하면 이제 중반쯤 가는 거죠. 왜냐하면 부울경하고 충청하고 이제 내일은 제주, 인천, 강원 이렇게 가니까요. 근데 지금까지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불경 충청권 시작할 때가 네. 중반전이고 종반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막바지 피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선거 시작하기 전에 그 흐름들을 보면 이번 선거 어떻겠구나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전 정청래 대표가 1년 여년 동안 하면서 실제로 정청래 대표는 다음 연임을 위한 1년 대표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시기였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선 때 본인이 헌신한다고 호남을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지역 중심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부동표를 열심히 한다면 본인 고향인 충청도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영남으로 가고. 아니면 영남을 가든지. 예를 들면 내가 1시간 투하했어. 네. 그러면 호남 다닐 때, 충청 다닐 때, 아니면 영남 다닐 때 어떤 게 훨씬 더 그야말로 표의 인풋, 아웃풋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자기 중심적 시간이었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자기 헌신이었다라는 말은 저는 별로 공감이 안 갑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예. 사실상 매일처럼 만난 강두구 최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운데 지난 1년 동안만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를테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만으로 비쳤고 실제로 보면 대선 때부터 그랬다. 실제로 일정이나 메시지를 보면 이거죠. 야당 대표가 아니고요. 네네.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있어. 네. 우리 당이 후보로 선출하고 그리고 그 후보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 그래서 집권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집권당 대표의 역할은 뭡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1년 되돌아보면요. 일정과 메시지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대통령과 함께하고 대통령을 위한 시간이었다 보다는 정청래 전 대표가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 정치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옆에서 보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전계환 대표. 지금 이제 중반이다, 종반이다. 이제 내일까지 이제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 70%가 이제 호남과 수도권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다 합치면 이제 30% 정도는 이번 주에 이제 끝이 나는데, 자, 역전을 했지 않습니까?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그렇죠. 처음에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가 정청래 후보가 역전했죠. 그럼 역전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이 아니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세론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후보 결국에는 패배했구나라고 이제 정리정돈되는 것은 뭐냐? 지난 1년 동안 당대표 하면서 또는 그 이전의 대선 과정에서 강덕구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게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집단지성은 아무리 의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전국을
정말로 관리해 왔다 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것이고, 그럼 지금 이 시점에 30% 정도의 주말까지 표심이 다 나왔으면 나머지 70%가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이냐. 끝까지 종주한다.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종주를 할 것이냐. 왜 지금 내가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그리고 제주를 포함해서 표를 받아 내일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다시 뒤집어질 거예요.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남은 일주일 동안 전당대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호남에서 다시 재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그런 표현과 그런 뭔가의 좀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 그래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역전을 했다. 이 말은 충청도에서 당연히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이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울경에서 당연히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역전이죠. 네, 예. 근데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면요. 충청권에서는 발표 나기 전에 18%까지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충청권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부울경에서 지난번에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두 분 하면 차이가 10% 이상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거죠. 김민석 의원이 선방한 거죠. 네. 선방한 거죠.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그 전에 그리고 그 여론조사 흐름을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할 말 없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 2차 TV 토론 때부터 메시지가 달라지면서 철저하게 네거티브로 방향을 바꾸죠.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지만 내용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2차 TV 토론부터는 네거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갔다.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세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은 뭐 대세라는 게 결국 뭐 승패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이 지점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정책 후보를 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은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 뭐 본인은 세력화했다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김어준 공장장이 왜 지금 한 발 물러서서 김민석 후보와 이제 대담도 하고 또 정책 후보와 대담할 때 이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이제 큰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가 자 그러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지금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보고 있고 일조회수가 100만에 130만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정책 후보를 차라리 지지해라. 우리는 그런 경향이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들고.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김어준 씨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바보든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 우리는 계속 왜곡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도 왜곡하고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된 것도 뭔가 지금 오독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민주당 민주진보 전형 전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아예 지금 오독을 해버렸다. 팩트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렇게 발을 빼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봤다라고 하거나 나는 그냥 관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거나 좀 더 나가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당대표 되는 건 난 관심 없어 라고라도 표현을 저는 해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반면기치를 걸었고 정청래 후보를 지원했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궁지에 몰리고 있고 도저히 뭐 내용적으로 역전을 할 상황이 전혀 안 되니까 다 발을 빼면서 버리는 것처럼 이것도 저는 정직하거나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론가 수준에서 강덕구 의원님한테 제 의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덕구 의원님 제 말 안 들으면 강덕구 의원님 나하고 원수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평론하고 자기 양심 걸고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시청자가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이 끝인데 갑자기 고난자가 되어서 이재명 안 돼. 필연적 패배할 거야. 뉴스공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김민석, 김민채야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김민석 대세론 형성해서 이길 것 같아. 송영길 생각보다 선전해. 두 사람 합치면 어떤 경우에 질 가능성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발을 뺀다고요? 저는 이것은 위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견해가 다르면 견해 다른 걸 드러내고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평가의 결과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 내 피해자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모든 평론가가 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론 한번 보십시오. 당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 살려줘야 됩니다. 그럼 그 당원을 추동하고 결국 끌고 갈 사람이 김어준, 유시민 작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좀 솔직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아닐 때는 아니대로 나중에 다른 또 상황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겁하다, 비열하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은 일종의 진영 방송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우리 맡고 있는 뉴스공장 등등 거기는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저는 유튜브 채널도 일종의 공영 방송적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공적 기능을 그럼요. 수행하죠.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출입 기자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영 방송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공영적 측면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선거를 규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예를 들면 객관성과 그리고 팩트를 근거로 담보를 했을 때 그야말로 그 유튜브 방송이 좀 더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죠. 네, 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충청 판세 같은 거 여론조사 꽃을 인용해서 상당한 정도로 뒤지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선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그럼 선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고 있지 않는 이런 거는 저는 실력일 텐데. 저는 우리 오창기 사회자께서 형식적으로 지고 있다 이 말씀도 전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면 그 불경과 충청권 합쳐서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고 있다 이런 그럼 빼고 그냥 하여튼 선전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는 선거라든지 큰 흐름을 볼 때 본질적인 부분은 외면하고 못 보고 실제로 현상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청래 대표 본인도 대전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충남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권은 나한테 유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여러 당원들 만나면요,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70% 80%가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국정을 호흡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요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낙연 전 대표가 예를 들면 내가 호남 출신이고 호남에서 도지사 몇 번 했고 또 호남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호남은 무조건 나한테 올 거야. 이거는 세상의 흐름을, 그리고 명분과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 당원들, 특히 호남 분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제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역에 대한 고민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시대 요구, 시대 정신, 그리고 선거를 목전에 둔, 그리고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원들의 요구,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당원들의 요구는 첫 번째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부여야 된다, 당 대표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민주당이 다시 총선에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리고 집권 큰 틀에서 연속 집권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당 대표, 전략적 유능함,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와 지도부. 이게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의 투표 기준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면 자 그런 전제를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게 된 사람조차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오는 새로운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원팀으로 뒷받침할 거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전제. 이것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완벽하게 합의된 우리의 일치된 일종의 기조 아닙니까? 이 기조를 벗어나서 다른 기조로 아니야 이재명 정부 성공 못해도 돼 라는 건 기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청래 후보도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네. 그러면 이 전제로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공장장이 역할을 해왔다면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건데 지금은 은근슬쩍 발을 빼고 있다는 이 행위가 앞으로 민주당에서 생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잘못 봤다거나 솔직하게 난 이런 걸 동의한다고 해서 더욱더 표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정청래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리거나 정청래 후보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저는 그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가 정리정돈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더 발전의 일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은근슬쩍 발을 빼면서 내가 불리하니까 왜 쓸데없이 얘기해 하는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발을 뺐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전 대표님께서 민주진영에 합의된 일치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착각하죠. 저도 착각하고 이러는데요. 이런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쳤죠. 뭐 몇 년 위지만 저도 그분이 글로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면 이건 참 나름대로 고민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세상은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도 판단의 하나의 근거지 모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김어준 총수 얘기를 듣지만 김어준 총수 얘기도 완 오브 데미지 모든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원주권 정당 얘기하고요. 1인 1표제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원들이 따라오겠지. 내 말을 듣겠지. 여전히 그런 기득권적, 여전히 엘리트적, 여전히 교조적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당원들은 엄청 그리고 국민들은 엄청 깨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앞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말로는 당원주권 정당 얘기하고요. 말로는 1인 1표제 얘기하면서 실제로 던지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네, 실제로는 교주가 있고 오더, 교시를 내리듯이 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그러고 있다는 건데 참 어렵네요. 가슴 아픈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게 그런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얘기할 때 당연히 동의. 네. 당연히 동의. 1인 1표제 그 당시에 최고위원 반대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마치 1인 1표제 반대한 사람으로 저를 낙인 찍고요. 그리고 딴지에다가 저에 관련된 글을 올리고 이랬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일종의 저격이네요. 저격이죠. 네. 예. 근데 제가 이런 거였죠.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두 가지 대원칙이 있었다. 하나는 당권을 당원에게. 그게 노무현 정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전국 정당화. 네. 대구, 경북 어떻게 전국 정당화를 할 거냐, 갈 거냐 민주당이 이 큰 틀의 가치와 원칙 이게 우리 당의 중심 기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봤죠. 전국 정당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정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1인 1표제 동의합니다. 그러면 당원의 자격과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적어도 예를 들면 광화문 이건 우리 모두가 싸워야 돼. 그럴 때 다 광화문 또 당원 교육, 자격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민주당원은
그냥 돈 1,000원인가 2,000원만 내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몇 달 있으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심지어 그 요번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재보선 때 예, 예. 엊그제까지 관료였던 사람이 바로 후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상관없는 겁니까? 전략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내 조항이 있죠. 인재 영입 이런 경우는 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방의원 공천하는 과정 네. 그리고 이 지방의원 출마하겠다는 분들 보면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지역위원장들 얘기로는 얼굴도 모르고 강화문에 한 번도 같이 이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지방의원 출마하겠다고 공천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이런 그 얘기를 당원 교육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요. 적어도 예를 들면 당원들의 양적 담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적 담보.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당의 길을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이 정청래 대표가 해온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1인 1표라는 건 그냥 슬로건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지지 기반을 어떻게 확보하고 확대하느냐 에만 골몰했다 이렇게 여겨지네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인 1표제라는 가치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대전제하에서 당원의 자격과 조건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민주당 당원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함께 1인 1표제 안에 담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1인 1표제 그것만 딱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지도부가 누구가 우리 민주당 대표가 됐건 간에 저는 그런 좀 더 이 디테일하고 이런 담아야 될 내용들을 제대로 좀 담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사실은 뭐 표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의미, 뭐 호남을 분석하는 틀이 된다, 수도권을 보는 뭐 바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뭐 제주, 인천, 강원 다 이제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번 주말은 어떨까요? 그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것보다 저는 뭐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네. 보고요. 그럼 김민석 후보가 훨씬 앞서갈 거다? 그렇죠. 네. 이미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선거 결과가 아마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는 다시 한 번 더 가서 찍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이제 준다고 보고요. 뭐 댓글로는 지금 현재 뭐 10%밖에 안 깠는데 무슨 지금 선거 결과를 벌써 예측하느냐, 설레발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뭐 이분 말씀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오늘 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초박빙 선거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직도 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관점에서는 이미 이제 결론이 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어쨌든 그 견해차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번 주말에는 이제 표 차이가 더 많이 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호남은 어제도 제가 연락해 보니까 뭐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나다는 의미는 뭐냐면 김민석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좀 빠졌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난맥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것이냐 이것이 지금 당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금 주가 변동성과 관련된 이런 주식시장의 혼란 이런 거 당장 지금 잡아내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대통령하고 손잡고 할 거냐. 대통령의 의지가 출중하다. 관료들은 대통령 시킨 대로 움직이지만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이거 누가 뒷받침을 해줄 거냐. 집권 여당이다. 입법의 과정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민들을 하나하나 자기 문제처럼 가져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건 뭐 굳이 질문을 던져서 답을 해야 됩니까? 누가 더 적임인지. 네. 각자 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견제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줘야 됩니까? 이유불문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확산이 굉장히 전남, 광주, 전북에서 지금 강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번 주말에 아마 이제 제주, 대구, 경북, 강원, 인천의 결과도 저는 표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훨씬 더 많이 나서 전당대회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앞서 강덕구 최고 말씀하신 선거의 본질에 가닿고 있다 이런 평가신데요. 강채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네. 그
충청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도 소영길 의원이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시장도 했죠. 예, 그리고 네. 또 시장도 했고, 또 인천이 지역 출신지별 분포도를 보면 충청도가 제일 많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제가 이번에 투표를 하는 기준이 이재명 정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당 지도부라는 대전제이기 때문에 저는 인천, 강원, 제주, 대구, 경북에서 표차이까지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약간이라도 앞서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부터 그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근데 마지막은 저는 호남에서 결국 판들이 갈라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릴 텐데 예. 부담스러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예. 저는 만약 정청래 후보가 내용적으로 진다 하여튼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2차 토론부터 막 네거티브로 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전체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물론이지만 본인에겐 도움이 되나요? 선거를 이렇게 치러보시면 네거티브라는 게 정말 나를 살리는 카드인가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네.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정청래 후보도 네거티브는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청, 불경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표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전략, 기존의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선거 흐름과 관련된 전략적 기조 이런 게 확 바뀌면서 본인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야말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태까지 쌓았던 게 무너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망하는 길이다. 예, 그럼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당대회 현장에서 막 한 품 주쇼, 뭐 한 표 주쇼부터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이제 짤로 우리가 볼 수 굉장히 오만하고 서미화 후보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근데 오히려 이 표 달라는 데는 좀 겸손하고 고개 숙이고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 고개 들면 안 되고 그러는데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왜 중요한 선거판에서 저러는가? 사실 투표를 우리가 네. 할 때는 이미 합동 연설이 물론 끝나기 전에 투표를 다 내일 한 모레 겁니다. 투표도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1차 합동 연설에 거의 했잖아요. 네. 그게 이번 인천, 대구, 경북 이런 쪽에는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1차 합동 연설의 모습이 이번에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 저는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발언하는 걸로 보면 원래 다른 사람이었어라는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 사안을 놓고 논쟁을 할 때 우리 이제 이해할 만한 범위 안에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빨리 이 안으로 들어와서 상식의 틀 안에서 논쟁과 토론하면 좋겠다. 기대를 하는데 계속 바깥에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제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해 못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청래 후보가 뭐 했던 발언들, 본인이 지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어느 평론가도 본인에게 우호적으로 발언하지 않는다.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의 결과만 가지고 나 피해자예요. 지금 김민석 후보 표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조직선거하네요.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뭐 그 말을 듣고 보면 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닌데 그러나 증명은 안 돼. 아니 제가 예.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의원 저랑 제가 한 30년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김민석이란 정치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네. 30년이면 저 김민석 저 후보가 초선 의원 때였나요? 96년에 그렇죠. 초선 때만 초선 예. 근데 네. 18년이 아닐 때도 같이 있었고. 네. 근데
김민석 의원이요.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세력을 안 만들어요.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원래 사실 동교동의 막내 같은 느낌이어서 김민석 걔도 좀 만들고 그러지 그런 정치였잖아요 그때가. 아닙니다. 근데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번 선거를 준비할 때도 현역 의원은 저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자 김민석 해야 돼라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김민석 의원이 너무 감사하지만 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그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네. 이랬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제2의 이재명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할 때 네. 사람들이 존재감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한번 뒤에 있는 거 같은데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듣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총리로서 김민석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김민석이 있다. 근데 정치인 김민석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하는 동안 없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난 공직자다. 네.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재명 정부의 총리로서 역할에 던지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꼭 빗대지 않더라도 예. 총리직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표밭을 갈았으면 훨씬 더 실효적으로 했을 텐데 그런 짓거리 안 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좋은 태도죠. 총 중요한 끝나고 태도.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좀 총리할 때 좀 준비를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준비를 어떤 식으로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안 대응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자기는 바람이고 김민석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라는 거죠. 그럼요.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특보단이 아마 800명이 넘었을 겁니다. 네. 근데 역대 당대표 중에서 100명 넘는 특보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태까지를 다 모은 것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제가 또 우리 오창희 사회자님이 그 같은 지역에 출마해서 그러면 대표 경력, 당 대표 특보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엄청 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엄청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적어도 김민석 총리로 있는 동안 조직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자기 계보 이런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저 강독가한테 석계, 김민석계, 예를 들면 이재명 이게 아니고 친명이 아니고 석계 빨리 시정 조치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언제 그랬냐?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런 태도가 사실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태도거든요. 네 속만 차리지 말고 제발 일을 해라. 이재명 대통령 보여주잖아. 일해. 할 일이 얼마나 많냐. 하나만 여쭤볼게요. 18년 야인 시절에도 같이 지냈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때 김민석 전 의원은 이렇게 약간 밉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자리도 못 잡고 이랬잖아요. 예. 그 어떻게 18년 동안 그 우정을 이어올 수가 있었어요? 와, 약간 경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그때 경기도의 의장도 하고요. 네네. 경기도 부지사도 하고 뭐 비교적 김민석이라는 정치인보다 좀 여건이 좋았죠. 원내대표도 하고 뭐 이럴 때.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못 배운 분이지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사람 어려울 때 떠나지 마라. 사람 어려울 때 등 돌리지 마라. 네네. 일종의 측은지심이죠. 네네. 우리 김민석 아니 공자님, 맹자님, 김민석 예수님 마음이죠. 후보 쪽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어려울 때 맞죠. 예. 두 번째. 18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하더라고요.
그게 오늘의 김민석을 만들어낸 8년 동안 동력이군요. 저한테 그러니 네. 가끔가다 저한테 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야, 이 외교 문제가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제대로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이런 좀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난 그 미국 가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 그래. 딸라고 로스쿨 들어간 거고 그 전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 들어간 거고요. 그 중국 칭화대학교 네. 실제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언젠가 다시 공직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아깝다, 측은지심.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하여튼 짬만 나면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짬만 나면 여러 가지를 이제 정책을 한번 구상도 하고 수련도 하고 이런 스타일인 건 바람직한 일이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 송영길 후보 보좌관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러시아 분이 그 방에 인턴으로 있었어요. 와. 제가 그 송영길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러시아 녀석이 인턴으로 있냐. 그랬더니 러시아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한테 러시아 관련된 문화 뭐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거 좀 정치 하나 배우고 그리고 러시아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제가 그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도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송영길 선배는 여러 가지 현안들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관련된 고언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민석, 송영길 둘 다 소중한 자산이죠. 네, 공부하는 정치인 바람직합니다. 근데 소명 의식이 남다르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 정치인으로서 이제 덕목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뭐 어쨌든 그는 이제 기초에 해당한다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냥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또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다라는 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현재 합의된 하나의 기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면 그 기준이 각기 다르게 해석이 되면 저는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정청래 후보로 지지율이 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더 점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전제로 지금까지 잘못 본 것이 있다면 잘못 본 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내 관점이 옳다고 하면 그 주장을 펼쳐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더 확실하게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발을 빼지는 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전 두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특정 시점에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당은 통합의 기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때 사실에 기반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싸워야 되지. 아예 없는 주장을 사실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 가면 이것이 일종의 신앙처럼 돼가지고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제 반개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몇 가지 논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 이거 보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말을 반개혁으로 몰죠. 당원주권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대구 경북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진짜 인구 구성으로 뭐 많은데 민주당 당원은 호남에 비해서 40분 1도 안 되는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전국 정당을 할 것이냐. 이 말을 하는 순간 또 너는 반개혁주의자. 이렇게 몰고 가는 단순한 그 선전선동의 방식이 없어지려면 첫 번째, 팩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하는 당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누가 그러면은 가장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유튜브 채널이 해야 한다. 네. 레거시 미디어는 기계적 균형이라는 걸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유시민 작가나 그리고 뉴스공장 같은 데 역할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강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들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시민들 또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 누구와 함께 한평생을 보내온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과 한평생을 보냈던 권노갑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민석 의원과 가깝다.
이건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오해와 편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민석 의원 지난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했죠. 그때 우리가 제가 그때 말렸죠. 그랬는데 이번에 김민석 의원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시대 정신이 시대 요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에 대한 이해,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 당신밖에 없다. 두 번째,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저는 김민석 의원을 가장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아젠다를 만드는 세팅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당신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보낸 1년 속에서 지금 메가 프로젝트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대표로서 제대로 책임감 있게 속도감을 내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시대 요구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시대 정신, 시대 요구 속에서 지금은 김민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후보도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뭐 과오도 있었지만 잘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 뭐래도 검찰개혁 제대로 해냈고요. 그리고 내란 종식 마무리 그래도 정청래 대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 제가 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이냐 아니냐 떠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때 대한민국의 대전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더 절박한 거죠. 이 절박함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민주당 당대표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의사라는 전제하에서 지금은 김민석입니다. 이게 시대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1, 2, 3, 4, 1분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강덕구 최고위원으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질이란 표현을 몇 번 쓰셨는데 본질은 또 지금의 시대 가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요. 그것은 이재명 정부야말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신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강덕구 최고위원 또 전계환 스픽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